이제 또 환율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더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네. 뭐 떨어진다 생각할 건지 이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한국 분들이 자꾸 IMF 추억이 있어가지고 1450억까지가 일단 무서운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 상당 부분의 많은 아버님들이 예. 이제 길거리로 나앉아서 그 당시 양복에 구두 신고 산에 올라가시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먼저 무너지고 나서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을 했었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 약세는 원화만의 약세가 아닌 게 유로원 환율이 연초하고 비슷합니다. 아, 달러만 올랐다는 건가요? 그렇죠. 1340원, 30원, 40원, 50원, 60원은 몇 년 전에도 1340원, 50원, 60원, 유로, 1유로당. 그리고 N은 어떻게 됐냐? N은 오히려 강세예요. 우리 100엔당 얼마였죠? 보통? 1000원 넘었어요. 네, 그렇죠. 요 1100원에서 조금 더 올라갈 경우도 있었고 요 근처에서 많이 놀았는데 지금 계속 960원, 70원, 50원 막 여기서 놀고 있어요. 심지어 930원대까지도 갔었거든요. 달러만 강세인데 달러는 우리나라 통화만의 강세가 아니라 전 세계 통화의 강세. 그래서 뒤집어 보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게 끝나면 반대 상황이 오겠죠.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1,300원 이상에서 원화 주식을 샀을 때 피해를 본 적보다는 큰 수익을 본 적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넘게 시기를 보면 1,300원 이상의 한국 주식을 사야 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원화가 앞으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특별히 왜냐? 한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입 중에서 수출 비중이 엄청 큽니다. 최근에 이제 수출입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요. 자기 통화 약세가 수출에 유효합니다. 항상. 옛날에 그 2009년, 2010년에 차화정 그때 그때 자동차 좋았잖아요. 지금도 한국 자동차 미국에서 잘 팔 수 있죠. 지금 현대기아 잘하고 있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저는 현대기아차를 지금 추천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뭐 자동차도 잘 팔 수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 뭐 꾸준히 팔릴 거고, 뭐 조선도 원화 환산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해외 수주를 한다고 해도 달러 베이스로 한다면, 뭐 건설 같은 경우도 뭐 좀 여유가 있고, 뭐 이러니까요. 지금은 한국 수출 기업들한테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은 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IMF 추억으로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수출입 데이터는 지금 나쁘니까 계속해서 유가가 높게 형성되거나 이러면 그 부분은 지금 데미지를 계속 잽을 계속 맞고 있다. 그거는 또 사실로 또 받아들이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뭐 금리가 좀 이제 나중에 꺾이거나 아니면 유가도 좀 떨어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한테 또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럼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 있죠. 특별히 이제 미국이 금리를 거의 다 올렸다고 생각하면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분위기가 지금 결국은 뭐냐면 최근에 연준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뒤져보 보면 자기네들이 잘 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연준에 대항하지 말아야 되고 연준 추적을 잘해서 금리 상황들을 읽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잘 안 막히고 있다는 것이죠. 아, 잘 안 되고 있다 생각대로. 인플레이션이 뭐 트랜지토리는 이미 물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고공행진을 할 것 같으니까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지금 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금리를 좀 더 올릴 것이고 그래서 9월 달에 보통은 이제 50bp 올릴 거라고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채권 시장이 훨씬 민감해요. 채권은 그게 전부예요. 그렇죠. 금리 갖고 싸우는 애들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보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은 하지만 걔네는 바로 그겁니다. 금리가 자기네 그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3개월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3%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2.9%를 돌파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3개월은 기준금리와 1일물짜리 콜금리와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없는 금리죠. 근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2.5인데 지금 저 3개월물이 2.98 막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50bp 올리면 2.75에서 3.0이잖아요. 근데 이 중간값이 얼마냐면 2.83이에요. 그거보다 올라 있잖아요, 약간. 0.75 먹겠네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만약에 이게 3.1을 돌파하면 이건 100% 그냥 75bp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채권 시장이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 채권 시장이 그건 훨씬 정확할 겁니다. 예, 금리는 채권 시장을 보면서 보시는 게 아마도 가장 확실한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 영상 나오고 나면 좀 시간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채권 데이터를 보면서 스스로 좀 판단하는 게 좋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도체 쪽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6만 정자 됐다가 5만 정자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네.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딴 데 가서 물린 것보다 삼성전자 물렸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잡주보다 낫다. 아니, 저는 뭐 옛날에 그 바이오로 물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바이오로 물리는 경우는 미래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예. 거기에 뭐 몽땅 뭐 재산의 일부를 넣었는데 그럼 재산이 그냥 제로 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삼성전자는 일단 배당도 잘 주고요. 예. 나중에 때가 되면 회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D램 업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고의 D램 낸드 업체예요. 파운드리는 다른 얘기고요. 그렇죠. 파운드리는 제작이니까 제작도 세계 2위 업체고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업체고 그 다음에 뭐 가전도 뭐 잘하는 회사고 뭐 이런 복합 기업인데 예전에는 그 반도체 경기라는 게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이클을 그렸어요. 예, 올림픽 사이클. 올림픽 사이클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이제는 이게 우상향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전기 전자화 되잖아요. 삼성전자 그 가전사업부 사장님 최근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모든 가전 제품에 이제 와이파이를 달겠다. 모든 가전 제품에 반도체 칩을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모든 상품이 전기 전자화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 전자화 되고 있죠. 이제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건데요. 이 속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테슬라의 기여가 역시나 가장 컸고,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2030년 기준으로 연간 생산량을 4천만 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뭐 1,000만 대를 넘어가니까요. 물론 중국이 500만 대 600만 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전기차가 4천만 대가 되면 전기차를 샀는데, 그냥 연료만 전기면 안 팔릴 거예요. 예, 전장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돼야 될 겁니다. 네. 뭐,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자율주행, 그 자율주행 단계가 5까지는 아직 먼 얘기고 법적인 정비가 있어야 되니까 아주 먼 얘기예요. 2030년 이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2만 대도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요. 네. 3 근처만 가면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고 이건 다 반도체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또 다른 수요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침체는 옛날처럼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2년 떨어지고 2년 있다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옛날처럼 뭐 PC나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또 새로운 수요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 그럼요. 그렇죠. 물론 저건 있어요.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땡겨 먹었어요. 그 예를 들어 내 후년에 바꿔야 될 PC나 이런 것들을 먼저 바꾼 거잖아요.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도 좀 땡겨오고. 그러니까는 그 골짜기가 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한국의 장비 업체들과 그 소재 업체들은 결코 가격이 싸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 반도체가 없어요. 주머니에. 제수 중에 반도체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저는 일단 10배 넘는 거는 잘 안 건드리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 가격이야? 그래? 지금부터 한 6개월에서 1년 나눠서 사면 나쁘지 않겠는걸? 이런 생각이 드는 반도체 주식들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다 20배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10배 또는 그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넥스트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러면? 저는, 긴 시기를 가지고 싼 주식을 사라. 라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1년 넘게 보시면, 증권주, 배당주로 괜찮다. 지금 보면은 이제 9월 달이니까, 이번에 배당받고 내년에 배당받으면, 한 14개월의 보유기간을 가지면, 웬만한 증권주들은 다 10%, 2년치면 지금 가격이 10% 이상 배당을 줄 거예요. 웬만한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6% 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하면 안 합니다. 왜냐면 다들 지금 당장 상황을 봤을 때. 1년 반을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거 일반인들한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고. 그럼 건설도 지금 너무나 싸요. 건설도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이제 해외 수주 능력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에. 왜냐하면 요즘에 해외 수주를 별로 안 해놨어요. 한국
건설업체들이 나가기만 하면 깨졌거든요. 적자의 도가니로 빠집니다. 그래서 국내 아파트 지어서 벌은 돈으로 해외 수주한 걸로 다 까먹는 그런 구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하도 많이 까먹다 보니까 이제 각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부가 쪽인 설계 뭐 용역을 하는 피드 쪽도 또 얘네들이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궤적이 해외 수주 쪽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동 입장 같은 데는 가성비 너무 좋죠.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 또한 장기적으로 보시면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부동산은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부동산 꺾인다고 건설업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해외에서 돈을 그만큼 벌어오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옛날하고 달라서 그냥 시공만 잘해주고 중간에 그 파이낸스는 증권사들이나 다른 금융사들이 많이 해줍니다. 예. 그래서 건설사들은 그냥 딱 짓기만 하고 파운드리처럼 만들어주기만 하고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냥 마진율 한 10% 내외로 딱 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물론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막, 뭐 미분양돼서 시행사 부도 나고 뭐 이러면은 뭐 관련된 기업들이 뭐 당연히 침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만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주가 보면. 공통점이 옛날 그 트로이카 우선 PBR이 낮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 증권 같은 경우는 배당이 좋다. 네. 그다음에 음식료. 싸죠. 네, 음식료. 그다음에 의류. 예.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저는 소프트한 쪽을 되게 지금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금리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느낀다면 내구재 소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비싼 거 만드는 애들보다 싼 거. 라면 같은 건 되게 싸잖아요. 예. 그렇게 음식료도 비싼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 그리고 옷도 사실은 비싼 내구재가 아니잖아요. 물론 유통은 아닌 거고요. 유통은 완전히 지금 난장판 된 상황이에요. 경쟁으로. 그래서 유통이나 이런 쪽은 전혀 아니고 한국은. 그다음에 장기적인 시계로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저는 한국의 엔터 기업들 가장 좋게 봐요. 엔터요? 네, 근데 이제 비싸요, 지금. 그쵸.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일단 그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다이소 같은 데 가보면 중국의 제조업 역량은 이제는 넘사벽이 됐습니다. 이거 못 따라가요. 근데 제가 보기엔 중국이 우리나라 못 따라올 수 있는 거는 창의적인 부분은 전 못 따라온다고 봐요. 왜냐면 군대식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라. 우리가 모든 것을 제어하겠다 하는 사회주의적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창의적으로 놀고 먹고 이거 좀 못한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축구도 어떻게 보면 그 인구에서 11명 뽑으면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단 말이죠. 그 인원에서 연예인을 뽑으면 압도적인 수준의 연예인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또 전 세계 그 K-팝도 장악하고 있고. 한국은 되게 K-팝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참고로 저희 아들이 그룹 이펙스의 리더 위시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덕분에 엔터 사업에 대해서 그 엿볼 수 있었어요. 속사를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구나. 이게 굉장히 한국은 독특한 구조인데 창의적인 문화와 기계적인 문화가 이렇게 오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도 못해요. 완전 자유로운 미국 애들은 숙소 생활? 못하죠. 군대식 숙소 생활? 군무 이런 것도 싫어하잖아요. 하려고는 하시지만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닌 것 같지만 까라면 까라는 문화가 일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음악을 만드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창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작하는 애들은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은 분명히. 그래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렴한 엔터주들은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엔터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크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배제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JYP가 10배 올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재무제표를 나중에 본 거예요. 오? 우상향하네, 재무제표가. 그렇죠. 당연히 우상향하죠. 그래서 놀랬죠.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들을 계속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요. 근데 워낙 성장률이 있다고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죠. 높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기회가 돼서 낮아지면 우연히 그때는 장기 투자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엔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들을 정리하자면은 좋은 기업들이 싼 가격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 싼 가격에 내려왔을 때 그때는 매수를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좋다고 무조건 비쌀 때 사지 마라.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은 필드에서 고객들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거를 20년간 해왔는데 저도 시행착오를 한 10년 넘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됐냐면 내가 진짜 못하네 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진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사실은 상당히 겸손함이 뼈로 오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일반인들의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살려라. 그 장점은 뭐냐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저희 같은 이제 프로 투자자들은 연한산 수익률 그런 거 계속 쫓겨요. 우리는 항상 좋기를 바래요, 사람들이. 예.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죠. 예. 올해 저는 지금 연초 대비 한 10% 내외의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노심초사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라면 그냥 늘어놓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뭐, 네. 나를 실적으로 압박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포트폴리오를 그냥 개인들한테 주고 이거 그냥 늘어놓고 있으세요. 그럼 내년에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유를 가지고 좀 긴 시간으로 보면 개인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전문 투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많은 분들이 찰랑찰랑하는 파도를 보듯이 세계 경기 흐름을 보고 자꾸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투자는 기업과 동행을 하는 거지 시장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란 말을 일반인들 머릿속에서 좀 지워라. 그거는 증권회사만 배불려주는 일이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진짜 감사하고요. 증시각도기 채널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전인구 경제연구소에 비하면 뭐 아주 조족조율이에요. 조족조율. 아닙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